여야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영유아 살해와 유기를 막기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삭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 편성 제안에 나라 재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가불 추경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야 4당이 공조해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피지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올해부터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어떤 점들을 짚어봐야 하는지 토론을 벌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수원 영아유기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미신고 영유아 문제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수능 초난이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야권은 정부가 교육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00명을 넘고 영아 살해, 유기 살해로까지 이어진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생 신고가 사실상 개인에게 달려 있어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진 상황. 여야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법안 등으로 서류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일명 투명 아동 문제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로 촉발된 교육 정책을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펼쳤습니다. 당정은 수능 킬러 문항을 제거하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 학원들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교육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 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야당은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 현장을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육 현장을 이렇게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핵심 교육 정책마저 뒤흔들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실패 사례로 꼽히는 교육 정책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다음 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교육부 발표를 앞두고 국가 100년 대계인 교육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도 정치권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 정치를 멈추라고 거듭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동해와 인접한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괴담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드 기지가 안전하다는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연일 부각하며 아니면 말고식 괴담과 결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드 전자파 괴담의 종지부를 찍는데 6년이 걸렸듯이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민주당이 유포했던 괴담들이 하나씩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많은 국민이 민주당의 불신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집중 규탄 기간으로 정한 민주당은 동해안에 위치한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강원 지역 경기에 직격탄이 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검증 특위 구성 등 당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검증하겠습니다. 추경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부채 폭탄이 민생 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 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야4당 협의를 통해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4당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거듭 추경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공무원 업무 추진비와 불용사업비 감액 등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 재원 방법에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불용이 확정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망가뜨리려고 하는 가불 추경 더 이상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 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과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태인용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와 외부 법률 전문가로 꾸려진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어제 추가 제출한 자료를 중점 검토했습니다. 자문위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26일 전후 4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확정해서 윤리특위에 보낼 예정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3개 이슈픽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 김기현입니다. 네, 여야 대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이 두 대표가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먼저 그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에 있었고 또 김기현 대표가 이어서 다음 날 이제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연설부터 살펴보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깜짝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애초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연설 끝부분에 갑자기 돌발 선언을 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논란이 지속되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깜짝 선언을 하기 전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는데 현 정부를 민생과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오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민생 경제를 위해서 3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 사기 대책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채권을 매입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데 그 민주당 일부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 이 특권 포기에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민주당 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불체포 특권을 전원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안마다 따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이제 아니면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지 아니면 이제 일사불란하게 전원 포기를 할지 이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부터 간략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사과 하나 없는 이 장황한 궤변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국회의원 3대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의원 정수 10% 감축, 그러니까 의원 총수가 300명이니까 30명을 줄이자는 것이고요.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3대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빚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추경 중독을 끊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날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격앙된 격정적인 어조가 이제 화제가 됐는데 네. 문재인 정권 또 민주당을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이 언성도 상당히 높았고요. 또 격정적인 발언들,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뭘 했나?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이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를 듣고 오냐며 정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연설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내로남불로 일관한 연설이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지, 어려운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오로지 남 탓과 이 전 정부 탓만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정의당도 국회의원의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권력 독점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혹평을 했습니다. 네,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이 여야 넘나들면서 계속 이 단어가 나오고 있군요. 네.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킬러 문항 사라지납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에 지금 본격 착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킬러 문항이 논란이 되면서 여야도 또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킬러 문항이 말씀하신 대로 논란의 중심이 됐는데 이게 또 이제 킬러 문항이 없고 평이해지면 또 이제 물수능 논란이 또 일기도 그렇죠. 하고 불수능, 물수능 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은 출제해서 배제해라. 이런 내용을 지시를 했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 브리핑을 한 겁니다. 네. 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브리핑을 하자 올해 수능 문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물수능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쉬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난이도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네. 그러자 대통령실이 이제 추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쉽다 어렵다의 난이도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대학 전공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가 생긴다. 킬러 문항 때문에 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다. 즉 공정한 변별력은 있어야 하지만 킬러 문항 때문에 생기는 사교육 문제는 잘못됐다는 것이 이번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이죠. 26일에 이제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제 킬러 문항은 바로 이런 거다. 이제 발표를 그 문항을 들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또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이번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번 주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또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에 쑥대밭이 됐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는 입장인데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방침은 올해 초에 이미 결정됐다, 이미 밝혔다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 세력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킬러 문항 논란으로 생긴 빈틈을 학원들이 불안 마케팅으로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이에 여야는 다음 주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고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다소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사라진 신생아 2,236명입니다. 네. 엊그제 수원의 한 아파트 냉동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는 부모들도
그 부부들도 그렇게 많은데 네.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시신이 발견된 경위가 이제 궁금하고 어떻게 그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출생 신고가 안 됐다. 이것도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뉴스네요. 그렇죠.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네. 일단 경위를 살펴보면 감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8년 동안 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2,236명이 나온 겁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죠. 감사원이 이 중에 이제 위험 정도가 높다고 판단한 23명, 이 23명을 지자체에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번에 수원에서 두 아이가 냉동고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부모가 2018년과 19년에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를 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한 건데요. 2,236명 중에서 단 1% 정도 23명을 조사했는데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네. 이외에도 지난해 한 명이 영양결핍으로 사망을 했고요. 또 한 명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를 넘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뉴스인데 국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제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하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식 먼저 보면요. 어제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가 2,000여 명인데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이는 추적조차 불가능하고 누구도 생사를 알기 어렵다는 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조 장관, 정부가 예방접종 때 나오는 그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적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아기 엄마의 인적사항을 입수해서 추적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다,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또한 여야 모두 오늘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동안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출생 통보제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현재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요. 네. 현재는 아이가 태어나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이 기록을 가지고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제 따로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가 아직은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해도 5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시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인 출생 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이 출생 신고제가 제도화가 되면 그 신분 노출을 꺼리는 친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네. 친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또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산모가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이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보호출산제 역시 복지위에 계류 중인 만큼 이 국회가 법의 테두리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국 이 출생신고제와 보호출산제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빨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입법을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이제 불행한 뉴스가 다시 이제 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입법의 보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피지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태평양 도서국 중 중심 국가인 피지를 찾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 의장은 카톤 이베레 대통령, 랄라 발라부 국회의장과 잇따라 만나 피지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입장을 표명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주변국들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카톤 이베레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를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며 화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의회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월 29일 날 한국 태도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태평양 국가들의 중심 국가인 피지와 우리 한국 간의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김 의장은 동포와 기업인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5일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며 75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지 현안과 관련해선 피지 직항로가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지 한인 사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고 또 태평양 도서국가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위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김 의장은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이동해 루라회 뉴질랜드 국회의장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산업과 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서거 5주기를 맞은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정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운정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김 전 총리의 유족과 김종필 기념사업재단이 기증한 고인의 의원 당선 통지서와 제11대 국무총리 임명장 등 의정활동 기록물 1,700여 점과 도서 2,900여 건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김 전 총리는 산업화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주역이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김 전 총리의 남다른 정치 철학을 함께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는 다음 달 21일까지 국회 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리며 일반인들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도서관, 영화의 전단과 국회 문화극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문화극장은 국민문화 소통 창구를 목표로 실시되고 있는 국회 문화 행사로 영화의 전당은 우수 영화를 선정해 제공하고 국회 사무처는 상영 장소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예산과 입법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영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도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오는 26일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도 고성연수원에서 미래정치 지도자 의회 연수과정을 진행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토론대회 등을 통해 미래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개최돼 올해 6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과정엔 1987년 체제 극복과 헌법 개정이란 주제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특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불체포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44조 제1항은 이렇듯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특별히 주어진 권리인데요.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입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국민 속인 겁니다. 맞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야 양당의 대표들이 일제히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면서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된 불체포 특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1603년 영국에서 의회 특권법으로 가장 처음 법제화됐는데요. 17세기 영국왕 제임스 1세는 왕정에 제동을 거는 의원들의 체포 및 구금을 남발하고 의회를 해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회가 이에 맞서 의원 특권법을 만들고 의원을 임의로 체포할 수 없도록 한 건데요. 이후 이 법률 조항은 명예혁명 이후 제정된 권리장전에 계승이 됐고 이것이 다시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헌법에까지 명문화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도 회의 출석 중에 그리고 오가는 도중에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 있다. 현재 미국 헌법 제1장 제6항 제1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행정부로부터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1948년 재헌국회 때부터 불체포 특권을 도입했는데요. 군부 독재의 불합리한 탄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보호했던 수단으로 상징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개인 비리 보호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했었죠. 1948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모두 70건인데요. 이 중 부결은 20건, 가결은 17건이었으며 33건은 철회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가결률이 다소 상승했는데요. 총 8건이 제출이 됐고 이 중 4건이 가결됐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도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최근 들어 특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불체포 특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영국은 1967년 의회 특별위에서 폐지를 권고한 이후에 불체포 특권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도 민사상 체포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합시다. 혁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합니다. 이처럼 여야 대표에 이어서 의원들 역시 상당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반드시 폐지해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 제도인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티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코너 이름이 여심저격이잖아요. 여론의 심장을 꿰뚫어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난주 우리 두 분 여심저격에 성공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저희 당 당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피드백이 좀 있었나요? 네, 잘 보고 계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찾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신다고요? 네. 오늘도 보고 계시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은데 어제 사실 저희 지역에 김기철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네, 동창회에 나왔는데 채임원을 안다는 사람이 방송을 봤다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 정말입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제 주변에서도 점점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뜨거운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심 저격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릉에서 이틀째 오염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최근 그 괴담으로 결론이 났던 이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는 그 과거 괴담 유포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80%가 넘는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염수 방류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야당에게 침묵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국민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선정과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힘이죠.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할 책임은 그리고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의 안전하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조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 이런 의견도 민주당의 괴담이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국민의힘은?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국민의 불안은 뒷전인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을 오히려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니까 후한무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난할 게 아니고요. 용산의 목소리를 대변할 게 아니고 국민의 의견, 국민의 민심을 대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론도 좀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이 대표가 그 강릉 수산물시장 방문했을 때 상인들도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집중해서 보고 싶었던 부분은 과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계속 공포 마케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광우병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사드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임시 배치 이후에 이제 행정 절차가 종료됐는데 이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인증이 되면서 이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죠. 16년 7월이었는데 이 개인 SNS에 사드 레이더 전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어서 이게 다시 회자가 되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과 판박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괴담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것 같다라는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누가 더 크게 이 마케팅을 잘하나, 잘 선동하나 이런 모습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짜뉴스를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케팅이란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입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알프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발표를 했을 때 고장이 8건 났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8가지 사례고요. 고장은 24건, 25건 있었다고 훨씬 더 드러났거든요. 네. 정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축소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의 시도를 여당은 옹호하고 감싸게 급급하고 고요.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거를 일본을 대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게 검증될 때까지 뭔가 이런 국민적인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폭시키고 하실 있는 말씀 있으신 것 것은 같은데?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 방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의힘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혹시 반박하실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서 야당이 이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반발하자 민망하고 좀스러운 반응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좋다는 이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의원을 10,000명을 뽑는 게 좋겠냐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자, 김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 이 내부에서도 좀 여야 막론하고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거는 절대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개혁이라는 과제를 사실은 안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은 권력을 놓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셀프 불체포 특권 부결당이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이런 특권을 정말 잘 활용하는 당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 혐의자들을 그동안 잘 보호도 해왔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고 의원 정수 감축을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은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정치를 앞으로 지망하는,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품격이 없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손짓을 하는 그 모습 때문에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가 정치 쇄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쇄신, 정치 혁신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필요 없다, 국회의원 네. 수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 의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나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 먼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 정수를 줄이면 오히려 특권과 권력이 늘어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들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스쿨이 들어오기 전에 법조인들도 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그 법조인들의 수를 늘리지 않기를 희망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정말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정치 개혁, 정치 쇄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부터 그 자리에서 뭐 불출마 선언을 하신다든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신다든지 이렇게 정치개혁에 불씨를 당기는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요. 우리 국회의원이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정수를 줄여라 하고 비판을 하시는 건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의원 정수를 감축하겠다라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작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국민 신뢰도,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4.1%에 불과합니다. 네, 좀 많이 낮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거의 국민의 4명이 있으면 3명이 국회를 불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요즘에 많이 좀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 도덕성 문제나 사법 리스크나 또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쇄신책이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던 게 이렇게 좀 정수가 감축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서포트되는 부분들이 같이 나와줘야지 국민들도 이거를 더 좀 지지해주고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통계를 인용하셨으니까 저도 조사 하나를 인용하자면 국회의원 한 명이 대신하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하는 대신하는 국민 숫자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국회의원 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다만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고 정치 그 자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대표의 연설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엉뚱한 정쟁, 포퓰리즘에 골몰할 시간에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본인부터 국민의힘부터 실천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게 공격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도 좀 통계를 더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 정수를 조금 줄인 경우가 많아요.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헌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이번에 2022년도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족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좀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 국조를 완전하게 혁신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같이 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방어는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와 화해 모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친 이준석계 당대표 후보였던 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바로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가람 최고위원, 그 청년이죠. 최고위원이 곧 춘천에 방문해서 이 천하람 위원장과의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람이네요, 그죠? 네. 여당 지도부와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화해의 물꼬를 좀 틀 수 있을지 먼저 그 여당 측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투람이라는 별명 너무 좋은 괜찮은 것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갈등에 대해서 좀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로 상처도 너무 많고 공격도 그동안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 봉합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일단 이번 총선에서 이 정권에 대한 뭔가 심판론이 주된 토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이 보수의 결집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가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호남 출신이고 40대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끌어안을 최고위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나주, 광양, 이 호남 지역의 무소속 기초단체장들을 좀 만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 징검다리가 또 전략적인 연대로 넘어가서 좀 20, 30대에도 파급력이 있고 네. 이 실천력이 강한 분들을 좀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샷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민주당 측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이야기라서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인 그 논의 안건이나 의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만나기만 한다면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성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혹시 그 이준석 공천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김가람 최고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그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 가서 했던 첫 번째 일성이 그 이준석 당대표가 대선 때 냈던 그 광주 쇼핑몰, 복합 쇼핑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게 아마 긍정적인 신호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정치 공방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정책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윤 대통령이 출제 방향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휩싸였는데요. 자, 그러자 교육부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사교육 광풍의 원인이라면서 이제 이번 수능부터 출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고 또 한 번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수능 교육정책 논란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공교육 교과과정 안에서 출제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혼란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유감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좀 걱정과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정협의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논의를 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수능의 출제 유형이나 틀에서는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교육 교육 과정 안에서 출제를 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존 유형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킬러 문항에
상태에서 이렇게 핀셋으로 정교하게 뽑아내겠다라는 겁니다. 킬러 문항은 현재 뭐 보도도 많이 되고 있지만 그 문제점들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대형 입시학원에 가가지고 문제당 뭐 1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 문제를 팔기도 하고 또 이 경제적인 연관성 때문에 학생들은 또 그런 학원에 가면서 사교육 지출을 조금 늘리고 있고요. 엄청나게 비싼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석박사 전공 서적에서 본 영어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뽑아내기도 한다 이런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석박사 하시지 않았었나요? 영국에서 학사를 영국에서 네. 하셨군요. 그 정도 난이도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뭔가 기술만 익히는 편법 수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적정 난이도를 조금 회복하고 그리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으면서 사교육 현장에 대한 좀 엄정한 점검까지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이주호 장관이 최근 그 3년치 수능 문제와 또 올해 6월 그 모의평가 문항에서 나온 킬러 문항을 오는 26일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결국 이 이른바 킬러 문항이 공교육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앞서 그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을 조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일단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달성하려는 방식, 정책 발표, 시기 이런 것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에는 교육부 차관이 킬러 문항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100번 양보해서 바뀔 수도 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험은 특히 수능은 변별력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난이도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면 준 킬러 문항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번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준 킬러 문항 대비 이런 것들이 벌써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별 고사, 논술 같은 시험들이 더 까다로워지면 그건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 사교육 이 문제라고 하면서 가장 그 사교육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자사고, 국제고, 외고는 왜 존치하겠다고 하는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서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자사고, 외고 존치 관련해서는 그거는 사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미충원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할 정도로 저는 야당에서도 조금 필요성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사고, 국제고, 외고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그 문제의식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교육 정책이 킬러 문항 하나를 없앤다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킬러 문항 삭제는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 교육 정책은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등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될 문제지 이렇게 킬러 문항 없애겠다, 네. 사교육 시장 때려잡겠다 네, 해서 네.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 이야기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 여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일까요? 그 본인 지역 사무소로 고3 학부모들 문의가 정말 많이 빗발친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준비했어야 했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현재 그 고3 학생들이 몇 년 동안은 이 현행 제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클 텐데 그 최 의원님 지역구가 또 목동이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잘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계실 텐데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학부모님들이랑 간담회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조금 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요? 네, 네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이게 큰 틀에서 변함은 없다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이해를 하셨고 사실 또 오늘 국회 앞에서 뭐 서울교사노조랑 사걱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뭐 이런 단체들이 다 같이 조금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을 제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로 뭔가 이런 배운 범위 안에서 출제되고 이 안에서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상식적인 요구가 거부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죠. 국민의힘은 이 킬러 문항 출제 금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통령 당시 그 선거 공약이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 과거에 그 2021년에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킬러 문항 방지법까지 발의를 했었고요. 그 여기에 그 10명의 의원이 동참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상황이 굴러가다 보니까 좀 내로남불이다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그 말씀하신 대로 있고요. 다만 시일을 두고 시행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그 수능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는 것은 여야 간 공통 공약이기 때문에 좀 합의를 한 뒤에 몇 년 뒤 수능에서부터 적용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수능 5개월 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전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불안에 떨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교육 문제는 백년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대통령도 교육위원 5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를 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올해 적용하기보다는 좀 몇 년 뒤로 이렇게 갔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는 또 그 수능 일타 강사들이 고소득을 연 한 100억 정도 번다고 하는데 참 이걸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친윤 인사들은 킬러 문항으로 이 사교육이 심화하면서 일부 일타 강사들이 수백억 원대 소득을 얻는 게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자본주의에서 일타 강사가 이렇게 수백억을 버는 현재 구조에 대해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일부 당에서 나온 의견들과 상당히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고액 연봉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노동으로 번 돈이고 또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일하는 강사들에 대해서까지 굳이 이렇게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본질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것이지 이렇게 불필요하게 일타 강사 소득 논쟁으로까지 번져가면서 좀 당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공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두 분이 좀 오랜만에 의견을 좀 맞추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질문 안 대변인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 여권에서는 이렇게 사교육이 넘쳐나게 된 거는 바로 우리 86그룹 운동권 때문이다. 이게 86그룹이요. 60년대생, 80년대 학번입니다. 이 운동권에 있었던 그 분들이, 그 세대가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고 또 그분들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교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황당하고요. 그리고 86그룹 운동권의 분들이 징역을 사신 뒤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지니까 취업이 어려워서 학원 강사로 일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60대입니다. 어떻게 30년 전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60년대생이면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교육 종사자들 중에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다. 사교육은 악마이고 좌파라는 색깔론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 사교육의 문제 본질에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색깔론을 들이미는 것은 옳지 않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뭐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일타 강사들까지 다 이렇게 한 번에 몰아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또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열띤 토론 덕분에 주변에서 좀 많은 또 반응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 고3 학생과 학부모들 불안감이 줄어들고 건강한 사교육 현장을 만들자는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우리 수험생을 배려한 정책과 발언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